여러분, 혹시 절망의 순간에 누군가 따뜻한 손을 내밀어준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LA가 불타고 있었죠. 사람들은 서로를 불신했고 도시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곳만은 평화로웠거든요. 바로 코리아타운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10년 전 제 인생을 바꿔준 한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마야 로버츠입니다. UCLA에서 도시사회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죠. 라디오에서 계속 긴급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LA 전역에 대규모 폭동 발생, 이민자 단속 강화로 인한 시민 불안 확산 이런 소식들 말이에요. 집에 도착해서 TV를 켰더니 정말 충격적인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상점들이 불타고 있었고 사람들이 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싸우고 있었어요. 경찰차가 뒤집어져 있고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린 곳은 뉴스 속 폐허가 된 거리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코리아타운이었어요. 몇 년 전 딸 엘리자베스와 함께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그곳 말이에요. 엄마, 뉴스에서 왜 사람들이 싸우고 있어요? 10살 딸 엘리자베스가 제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힘들어서 그래. 너무 힘들 때는 화가 나기도 하거든. 저는 딸을 안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코리아타운이 걱정됐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괜찮을까? 최강호 사장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문득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다음 날 아침 대학원 세미나실은 난리가 났어요. 교수님들과 동료 학생들이 모여서 LA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거든요. 다문화 공동체일수록 위기 상황에서 더 빨리 붕괴됩니다. 존슨 교수님이 칠판에 그래프를 그리며 설명했어요. 특히 언어와 문화가 다른 집단들이 모여 있는 곳은 상호 불신이 증폭되죠. 코리아타운 같은 곳은 어떨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아, 그런 고립된 엔클레이브는 더욱 위험해요. 다른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되어 있으니까 정보도 부족하고 집단 히스테리에 빠지기 쉽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학문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직접 가서 조사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용기를 내어 제안했어요. 위험해요, 마야. 지금은 연구할 때가 아니라 안전을 우선해야 할 때입니다. 존슨 교수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학문적 호기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저는 혼자 코리아타운으로 향했어요. 딸 엘리자베스는 친구 집에 맡겼죠. 차를 몰고 가면서 점점 불안해졌어요. 시내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림픽대로를 지나 코리아타운에 들어서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다른 지역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거리가 깨끗했어요. 상점들은 문을 닫았지만 유리창이 깨지거나 낙서가 되어 있지 않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이 달랐어요. 불안해하긴 했지만 절망적이지는 않았거든요. 어디서 오셨어요? 한 아저씨가 제게 다가와서는 한국어로 물었어요. 저는 영어로 대답했죠. 연구를 위해서 왔어요. 괜찮으신가요? 아, 연구하시는 분이구나. 조심하세요. 요즘 밖이 위험해요. 그 아저씨는 오히려 제 안전을 걱정해 주셨어요. 길을 걷다가 익숙한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강호마트.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분이 계실까?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장사를 하고 계실까? 마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들어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때 누군가 뒤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마야 아니에요?
뒤돌아보니 최강호 사장님이 서 계셨어요. 10년 전보다 머리가 더 휘어지셨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으고 계셨죠. 사장님, 저 기억하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물론이죠. 어떻게 잊겠어요. 그 순간 10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해도 생활비가 부족했고 5살 딸을 키우면서 공부를 계속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어느 날 정말 굶을 지경이 되었을 때였어요. 기저귀와 분유를 사야 했는데 돈이 없었죠. 결국 마트에서 몰래 물건을 집으려다가 들켰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울면서 빌었습니다. 5살 딸이 제 옆에서 무서워서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강호 사장님은 경찰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죠. 힘드시죠? 밥 먹고 가세요. 사장님은 저와 딸을 마트 뒤편 작은 공간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직접 라면을 끓여주시고 김밥도 싸주셨죠. 다음부터는 그냥 말해요.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라고요. 사장님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마트에 들렀어요. 사장님은 항상 저와 딸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셨고 가끔은 용돈도 주셨거든요. 덕분에 저는 학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사장님 덕분에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렸어요. 별 말씀을요. 그런데 딸은 어디 있어요? 엘리자베스 말이에요. 친구 집에. 제가 말을 하려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엘리자베스를 맡긴 친구였죠. 마야, 큰일이야. 엘리자베스가 없어졌어.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라고? 언제부터? 1시간 전부터 찾고 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경찰에 신고했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핸드폰을 끊고 나니 눈앞이 캄캄했어요. 이 난리 속에서 10살 딸이 혼자 어디를 헤매고 있을까? 뭔가 위험한 일을 당한 건 아닐까? 어떻게 된 거예요? 최강호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딸이 실종됐어요.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정하세요. 우리가 찾아드릴게요. 사장님은 즉시 마트 안으로 들어가셔서 무전기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긴급 상황입니다. 10살 흑인 여자아이가 실종됐어요. 이름은 엘리자베스예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몇 분도 안 되어서 여러 곳에서 대답이 들려왔거든요. 김밥집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세탁소 앞 확인할게요. 태권도 도장 주변 살펴보겠어요. 청년 순찰대도 출동할게요. 순식간에 코리아타운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모르는 아이를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서다니요. 김밥집 할머니는 자전거를 타고 골목골목을 살펴보셨고 세탁소 아저씨는 가게 앞 CCTV를 확인해 주셨어요. 태권도 도장 관장님은 제자들과 함께 넓은 범위를 수색하기 시작했죠. 혹시 딸이 자주 가던 곳이 있나요? 최강호 사장님이 물으셨어요. 10년 전에 자주 갔던 곳이라면? 저는 기억을 떠올려 봤어요. 한국요양원 앞 공원에서 자주 놀았어요. 할머니들이 예뻐해 주셔서요. 아, 그곳 말이에요. 바로 확인해 볼게요. 사장님이 다시 무전기를 들으셨어요. 30분 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찾았어요. 요양원 앞에 있어요. 다친 곳은 없고 무서워서 울고 있어요. 저는 사장님과 함께 급히 그곳으로 달려갔어요. 엘리자베스가 벤치에 앉아서 울고 있었거든요. 엄마. 이 딸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안겼어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저는 딸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무서웠어요. 길을 잃어버렸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김밥을 주셨어요. 엘리자베스가 말했죠. 보니까 요양원 앞에서 김밥집 할머니가 딸을 돌봐주고 계셨어요. 아이가 무서워해서 김밥을 줬어요. 괜찮죠?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일주일 후 저는 대학원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게 됐어요. 원래는 통계와 이론으로 가득한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었죠. 하지만 마음이 바뀌었어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교수님들과 동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다문화 공동체가 위기 상황에서 붕괴된다는 이론이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정반대의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코리아타운에서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폭동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한 사람들, 모르는 아이를 위해 나선 공동체, 그리고 10년 전 절망적이었던 저에게 손을 내밀어준 한 사람의 이야기까지요. 한 그릇의 라면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 따뜻함이 10년이 지나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마야,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존슨 교수님도 눈물을 훔치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것을 일깨워줬군요. 그날 이후로 제 연구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단순히 통계와 이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짜 연결고리를 찾는 연구를 하기로 했거든요. 박사학위를 받은 후 저는 공동체 연대 연구소를 설립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강호재단이라고 지었습니다. 최강호 사장님의 이름을 따서 말이에요. 사장님 감사해요. 진짜로요. 제가 재단 설립 소식을 전하자 사장님은 머쓱해 하셨어요. 제 이름을 쓰시면 부담스러운데요. 아니에요. 사장님이 심어주신 씨앗이 이렇게 자랐어요.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씨앗을 심어주고 싶어요. 그 후 저는 LA의 코리아타운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어요. 폭동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은 공동체, 서로를 돌보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죠.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많은 반향이 있었어요. 다른 지역의 이민자, 공동체들도 비슷한 사례들을 공유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딸 엘리자베스는 20살이 됐어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엄마, 저도 엄마처럼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딸이 말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그래,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자. 최강호 사장님은 여전히 마트를 운영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계시죠. 얼마 전에도 젊은 엄마가 아이와 함께 와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누군가의 인생이 바뀔 거예요. 사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확신해요. 그날 사장님이 저에게 준 건 단순한 밥 한 끼가 아니었어요. 희망이었고 믿음이었고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의 작은 손길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저는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손길을 계속 이어나갈 거예요. 그분들이 심은 건 음식이 아니었어요. 바로 미래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월드스토리TV 저는 유나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